안녕하십니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 주식 시장의 악재가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제 주가 흐름을 알려면 원자재 추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황병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원자재 하면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는 그런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들이 많고 또 아시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 투자한다라고 하면 제가 서학개미 분들도 결국 뭐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지만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뭐 원유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ETF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시죠. 예. 네. 덕분에 우리 연구위원님도 꽤 유명 인사가 되셨는데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기대가 큽니다. 네. 먼저 최근에 특히 11월 들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 동향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원자재 하면 이제 에너지, 산업, 금속, 귀금속, 농산물 4대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섹터별 어떤 동향, 가격 흐름은 어떻습니까? 뭐 11월 들어와서는 좀 유가가 조금 올해 WTI 가격 기준으로 $85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재차 좀 흔들리면서 원자재 시장 전반적인 느낌은 좀 약간 쉬어가는 장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섹터별로 보자면 사실상 뭐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가 10월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오르다가 10월 중순 이후부터 좀 일부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보면 오히려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된 이후에 오히려 기금속 섹터가 약간의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섹터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오히려 하반기 들어와서 조금 아래쪽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던 농산물 섹터가 다시 또 상승 반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원자재 섹터별로의 흐름들 자체는 저희가 종합원자재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이상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사실상 흔들리면 원자재 시장도 좀 흔들리긴 하지만요. 개별 원자재 섹터별로 봤을 경우에는 사실상은 좀 혼조세다라고 좀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올해 2021년 원자재 시장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대표적인 원자재 지수가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를 들 수가 있겠는데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가 올해 연초 대비 이미 40% 이상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만큼 원자재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리지만 올해 수익률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원자재 가격이 워낙 최근까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주요국 정부들도 상당히 좀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에너지 섹터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원유 가격 보면은 뭐 배럴당 한 $80 안팎으로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네. 많이 오르다가 어떻게 이렇게 약간 안정세를 찾은 배경이 뭘까요?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최근에 유가가 $80대에서 $70대로 발라간 이후에는 배경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좀 압박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셰일가스 아니면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산유량을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좀 증산을 해왔지만 여전히 생산하는 양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를 순수입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도 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경기에서도 네거티브라고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은 미국 내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나서 또한 저희 동북아시아 3개국 한중일에 대해서는 또 전략적 비축유 사용해라라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공급단에서는 유가를 한번 쉬어가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은 수요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아니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고,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동이 이제 정상화되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컨셉들 자체가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다 보니까 유가에서도 수요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사실상은 좀 전환이 되었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가파르게 늘어나고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분 봉쇄를 들어가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요 전망 자체가 지금 당장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이 유가를 좀 주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북반구 겨울 시즌이 시작되니까 말하자면 난방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원유가가 또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좀 중장기적 가격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원유 펀더멘탈만 보자면 유가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 특히 하반기 이후의 유가의 흐름은 원유 가격 자체에 대한 흐름보다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가파르게 튀었던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석탄 가격, 네. 저희가 전력을 제너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전력용 원자재 가격들이 가파르게 튀면서 이 겨울이 되면 난방 수요가 사실상은 전력 수요뿐만 아니라 난방으로도 저희가 가스라든가 석탄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요걸 대체하는 수요가 원유에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해 아마 10월 달까지 유가에서는 상당히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면 저는 계절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력용 아니면 난방용 원자재들이 재고가 감소하는 시기가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럼 11월과 3월 사이에는 날씨가 조금만 춥다라고 하면 부족한 이 전력용 원자재 가격들, 전력용 원자재의 수급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스 가격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에서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좀 상방 변동성의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내년도 2분기가 되면 재차 에너지 시장은 비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천연가스든 석탄이든 재고를 다시 또 가파르게 쌓을 수 있는 시기로 가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독립변수이고 유가, 원유 가격이 종속변수라고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내년도 2분기부터다라는 관점에서 2분기 이후에 유가는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구간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최근까지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만족 못하는 게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좀 이끄는 이 석유 수출국 그런 기구. 국가들의 그런 카르텔이죠. 여기서 매월 하루 평균 40만 배럴씩 매월마다 증산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아직까지 이게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유가의 강세 요인으로는 좀 작용하는데 결국 내년도까지 매월마다 40만 배럴씩 증산을 해 나가게 되면 저는 내년도 2분기부터는 원유의 수요가 좋아지는 그 속도보다는 이제는 공급이 개선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시기가 내년도 2분기부터다라고 봐서 2분기 이후에는 유가가 위쪽 방향보다는 본격적으로 가격 자체가 좀 하락 반전하면서 지금 현재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든 국가들, 소비국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 수준까지는 유가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가 좀 안정되고 내려갔으면 바라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플레 요인이 많습니다만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많이 작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 때 유가가 배럴당 몇 달러 정도로 내려가야 이 인플레 우려가 좀 완화가 되겠느냐. 저희가 내년도 연초까지는 유가가 위쪽으로 아직은 좀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내년도 1분기까지는 최소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 자체는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하지만 요 구간에서는 수요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80달러대 유가까지 올라왔을 때도 뭐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사실상은 원유 수입이 급감하고 뭐 국내 역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뭐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마다 상당히 좀 힘듦을 느끼는데 최근에 그런 원유 시장을 봐주시면 미국의 달러 지수가 지금 96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세졌죠. 네. 보통 원자재 시장이라고 하면 달러화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일 때는 원자재는 약세. 그리고 달러 약세일 때 원자재가 강세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살짝 좀 이상하게 둘 다 강세죠. 둘 다 강세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면 수입하는 물가 자체를 좀 통제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국내라든가 아니면 원유를 순수입해야 되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도 강세인데 유가도 8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 버리면 지금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WTI 가격 아니면 브렌트 가격은 이미 100달러를 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체감 유가가 내려가야지 된다라고 보면 달러가 가파르게 약세를 가든지
아니면 유가가 내려가줘야 되는데 저는 뭐 과거부터 계속 좀 보고 있는 그림이 $65 이상 올라왔을 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현을 했던 바 있습니다. 또한 MSCI 그런 신흥시장의 통화지수 역시 WTI나 브렌트 가격이 한 $65에서 $70 이상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상당히 올해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올라갈 때는 이들 통화가 좋아야 되는데 통화 가치가 사실상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내년도 2분기에 하락 반전하고 나서는 재차 $65 밑으로 유가가 내려가면 가장 그래도 뭐 경기단에서도 긍정적일 것 같고요. 뭐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만족할 수 있는 유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원유 ETN도 있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원유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원자재 뭐 나름대로 안전하달까 좀 괜찮다 싶은 투자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실 원유 자산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파생형이다 보니까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리스크가 크니까 그만큼 올해 원유 가격이 뭐 70% 이상까지 오를 정도로 리턴도 사실상 큰 게 사실인데 하지만 내년 1분기 이후에 유가가 그래도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오히려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형 ETF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 오히려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은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긴 하지만 오히려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힘든 에너지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원유를 도입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 뭐 정유업이라든가 아니면 화학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 유가가 경기가 망가지지는 않고 유가만 조정된다라면 오히려 비용의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에너지, 국내 뭐 정유라든가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한 2분기 이후부터 다시 또 모멘텀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하고 석탄 가격도 이제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라니냐 현상이 요즘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북반구 기온이 올겨울에 낮아진다 이런 의미니까 이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1분기까지 유가에 대해서 좀 상방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원유가 독립 변수로서 혼자서 계속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유가도 대체 자산으로서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천연가스라든가 석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과거처럼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전기차, 태양광, 풍력, ESS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쪽을 많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과거에 저희가 에너지 대전환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불거졌던 인플레이션이랑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증기기관에서는 저희가 석탄을 사용을 했고요. 증기기관에서 다시 또 자동차라든가 항공기 쪽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원유라고 하는 자산이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보면 2050년까지 저희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 수준보다 2050년에 1.5도씨 정도로 사실상은 온난화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로 가야 될 거고 아마 2050년이 되게 되면 화석연료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 텐데 그 전까지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를 만들 때 그나마 지금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건 뭐냐라고 하면 원자력을 제외하면 사실상은 천연가스죠. 예. 그러다 보면 천연가스 쪽으로 사실상은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공급은 약간은 좀 제한이 되고 둔화가 되고 수요는 갑자기 늘어나 버리는 구간으로 가버리게 되면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11월에서 3월 사이에는 감소하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아무리 동일하게 하더라도 겨울에는 난방 수요도 있는 데다가 전력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양이 많아버리면 재고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구간 동안은 라니냐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춥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재고가 가파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1분기까지는 천연가스 가격 잠시 쉬어가더라도 계속 위쪽으로 좀 상방향 움직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석탄은 어떤가요? 석탄도 사실상은 올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죠. 예.
연료탄 가격이 저희가 호주탄 기준으로 뉴캐슬 6,000kcal FOB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때 10월 초까지 톤당 21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네. 석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개입이 들어왔습니다. 개입이 들어와서 뭐 중국 내부에서 생산을 늘린다, 아니면 석탄 그런 투기하는 세력들을 단속한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선물 가격이 좀 가파르게 좀 변동성을 좀 일으키긴 했는데, 지금 석탄 시장 내에서도 천연가스랑 상당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석탄 시장이 지금 현재 근월물과 원월물 간의 스프레드가 콘텐고가 아니라 백오데이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석탄도요? 네. 중국에서 생산을 계속 많이 한다라고는 하지만, 근월물의 수급이 계속 타이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개입이 들어왔을 때 이 연료탄 가격, 저희가 발전용 연료탄 가격이 톤당 120달러까지, 21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150달러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연가스와 석탄은 대체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천연가스 가격이 튈 수 있는 구간에서는 석탄 가격도 같이 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금값은 원래 반대 방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달러가 강세인데도 금값도 약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뭐 두 가지 이유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달러와 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 두 자산 모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컨셉에서는 일시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띌 때가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사실상은 장 자체가 안전자산의 장은 아니었는데 금 가격이 반등을 했다는 말은, 저는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좀 해석이 아직까지는 좀 비둘기적이다라고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연준 테이퍼링 결정에 대해서 좀 도비시하다,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판단했던 투자자들이 최근에 그런 유가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빠진 그런 구간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로 금에 대해서 좀 투자를 늘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단기적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유가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시장, 아니면 최근에 공급망 이슈까지 감안하면 물가에 대한 부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계속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은 연준이 테이퍼링과 이 기준금리의 인상에 대해서는 좀 다른 거야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는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 자체가 오히려 이제 실질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상반기만큼은 금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축소 의견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금하고 좀 비슷한 귀금속이 은인데, 네. 은은 또 산업 수요도 있고 하니까 은 가격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근데 뭐 최근에 은 가격이 빠르게 올라온 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 구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해지 때는 은이 가장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물 수요가 태양광이든 아니면 산업에서 50%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투자의 지표는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하는 금 가격과 은 가격 간의 교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가격과 은 가격 간의 교환 비율은 어떤 지표와 동행하냐라고 하면 실질금리와 동행합니다. 보통 금과 은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보면, 안전자산의 컨셉일 때는 은보다는 금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해지를 말해주는 실질금리가 하락할 때는 금이랑 구리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은이 가장 아웃퍼폼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실질금리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위쪽으로 올라갈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하는 금, 은 교환 비율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금이 좋으냐, 은이 좋으냐라고 보면 금도 안 좋게 보였는데 은은 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반기만큼은 금, 은 둘 다 지금 단기적으로 12월 달까지는, 뭐 12월 FOMC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점도표가 찍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단기 인플레이션 해지의 기회가 좀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내년도 상반기로 넘어가면서 금, 은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니냐 현상이 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할 때 밀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 가격의 전망은 어떤가요? 저는 뭐 저희가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산물이 약 4개분기 정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는 좀 주춤하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요번 사이클에서는 모든 농산물이 다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라니냐가 발생하는 구간,
그리고 지금 현재 요소 비료 가격이 급등을 해서 좀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도 한 1분기 정도까지로 국한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투자하는 그런 곡물이라고 하면 옥수수, 대두, 소맥을 들 수가 있는데 옥수수와 대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11월 달이면 수확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날씨 요인은 더 이상 안 받고요. 또 미국에서 다음 파종이 있는 시기는 4월부터예요. 그러면 미국만 봤을 경우는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남반구 쪽에서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보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영향을 안 준다. 특히 옥수수와 대두에서는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고, 사실 남미 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옥수수와 대두에 대해서는 작년만큼 좋게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중국의 돈육 가격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중국의 돈육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정도 수준까지 안정화됐어요. 그렇게 보면 중국의 양돈 농가들의 마진도 이제는 역마진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양돈 농가들이 이제부터는 돼지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사육도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사료용 곡물이라고 하는 옥수수와 대두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요 전망은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저는 소맥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내년도 1분기까지는 좋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농무부의 그런 수급 전망에서도 옥수수와 대두에 대해서는 기말 재고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면에 소맥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세 자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미국산 곡물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소맥을 보게 될 경우에는 미국 전체 소맥 생산에서 70%가 겨울밀입니다. 네. 겨울밀은 9월에 심어서 내년 7월부터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라니냐가 발생하고 요소비료 가격이 급등해 있는 이 구간에서 미국의 겨울밀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이 비용 부담에 노출이 되고 날씨 부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대 곡물 중에서는 대두와 옥수수보다는 소맥을 좋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 라니냐가 영향을 주게 되면 북반구는 이미 이제 수확을 했기 때문에 남반구 쪽으로 좀 주목을 하시게 된다면 브라질이 최대 생산국인 농산물들, 커피라든가 아니면 원당 같은 소프트 커머더티들 좀 농산물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커피 가격도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죠. 네. 음식료 업종은 이제 위드 코로나 이걸 기대하는데 말씀대로 방금 이제 겨울밀, 소맥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가격이 지금 오름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음식료 업종의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음식료 업종들 특히 밀 가격이 올라가면 당장 밀가루부터 시작을 해서 라면, 제과, 제빵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저희 3분기 때 밀가루 가격이랑 라면 가격 한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또 인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내년도 연초까지 밀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음식료 기업들 이미 가격을 다 올렸기 때문에 마진은 좀 안 좋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내년도 이제 1분기가 지나가고 2분기부터 라니냐도 없어지고 요소비료 가격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에서는 그때부터는 다시 또 음식료 기업들은 좀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좀 사라지게 될 거고 다시 또 마진이 개선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면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도 한 2분기 이후부터 음식료 기업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까지 감안해 가지고 어떤 가장 좋은 투자처, 좋은 투자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결국 ETF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구리